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정용훈입니다. 오늘 방사능 괴담 깨기 저와 함께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의학적으로 안전한 방사선 피폭 기준치는 0이다. 0이 아니면은 모든 것은 다 위험하다. 이건 잘못된 정보가 되겠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원폭 생존자들의 피폭량과 암 발생을 이렇게 상관관계를 보면 100mSv를 넘어가는 영역에서는 피폭량이 늘어나면서 암 발생도 같이 이렇게 증가하는 걸 보입니다. 대략 한 1000mSv 당 5% 정도 증가를 하고요. 그렇다면 100mSv에서는 대략 한 0.5% 정도가 증가되는 거죠. 우리가 암 사망 확률이 30% 수준이기 때문에 30%에서 30.5%로 이렇게 약간 증가하는 것이 시작되는 데가 100mSv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하 영역 10mSv, 1mSv, 수십 mSv 정도 되는 데에서는 암 발생 확률이 피폭자와 비피폭자 간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mSv 이하에서는 암 증가가 관찰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100mSv라는 암 발생이 증가되기가 시작하는, 미미하게나마 증가하기 시작하는 요 수준의 대략 한 100분의 1 정도를 일반인의 피폭 선량 한도로 하고 있고요. 여기를 관리 기준으로 이렇게 두면은 개인차가 존재하더라도 100mSv로부터는 충분히 멀리 떨어져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업자일 경우에는, 종사자일 경우는 한 대략 한 20mSv 정도를 규정하고 관리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종사자들은 피폭량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mSv라는 기준을 가지고도 충분히 안전한 범위에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준을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100mSv 이하에서는 위험이 관찰되지 않을 만큼 위험한 것이고요. 위험이 관찰되지 않을 만큼 안전한 것입니다. 즉 100mSv 이하에서는 위험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어디에 사느냐, 강원도에 사시냐 부산에 사시냐에 따라서 1년에 대략 1.1mSv, 1mSv 내외의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평생 가시면 90mSv 차이가 되겠죠. 그리고 국가 간의 차이도 수십 mSv 정도 됩니다. 일본인은 대략 한 170mSv 정도 평생 피폭을 받고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240에서 요즘 한 300mSv로 평가가 되는데요. 한 300mSv 가까이 피폭을 받습니다. 그러면 수십 mSv, 100mSv 정도 수준의 차이를 보이게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도 또 100mSv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역은 평생 한 600mSv 정도의 피폭을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수백 mSv 정도의 차이를 국가 간에도 지역 간에도 보이는데 암 발생과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혹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연 방사능하고 인공 방사능하고 같냐? 자연 방사선 피폭하고 인공 방사선 피폭은 다르다. 자연은 안전하고 인공은 위험하다.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원폭 100mSv 피폭 받는 거 이거 자연 방사선 피폭 아닙니다. 그래서 100mSv 이하에서는 위험의 차이가 없었죠. 그리고 인공 방사선, 자연 방사선 이걸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이 밀리시버트 단위로 바뀌었을 때는 무의미합니다. 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더 위험할까요? 서울, 뉴욕 왕복하면서 자연 방사선, 우주에서 날라오는 자연 방사선으로 0.1mSv 피폭 받는 거고요. 엑스레이 한 번, 두 번 정도 촬영하시면서 0.1mSv 피폭 받는 거하고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위험하냐? 이 밀리시버트라는 단위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암 발생 확률로 치환을 해 놓은 겁니다. 100mSv 이하에서는 암 발생 확률이 증가하지 않지만 그냥 비례해서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우리 몸에 미칠 영향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 미칠 영향이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이건 인공이건 아무 의미 없고요. 밀리시버트 단위로 우리가 바뀌었을 때는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수치면 같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있는 고등어의 폴로늄 이걸로 0.1mSv 피폭 받으시나 원전 사고로부터 나오는 세슘으로 0.1mSv 피폭 받으시나 같은 겁니다.
뭐가 같습니까? 가상이지만 암 발생 확률이 같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다 100mS보다는 한참 아래쪽에 존재하는 값들이죠. 이게 무의미한 비교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0과 0을 같이 비교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시버트 단위로 같은 수치라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같다. 그렇지만 베크렐은 달라요. 베크렐은 1초에 나오는 방사선 숫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방사선 1초에 한 개 나오면 1베크렐, 1초에 두 개가 나오면 2베크렐. 그렇지만 이거를 가지고 우리 몸에 어떤 피폭이 됐을 때는 이걸 시버트 단위로 바꾸는데요. 시버트 단위로 바꿨을 때는 이 건강 영향을 나타내는 단위이기 때문에 시버트 단위가 같다 그러면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뭐 맞진 않지만 뭐 비유를 해보면은 이 방사성 물질이라는 거는 어떤 총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어떤 비비탄도 있고요. 그리고 권총도 있고 소총도 있고 뭐 박격포도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총알들도 다 다르죠. 다 다르고 초당 발사되는 숫자도 다르죠. 이 방사선은 이 총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사성 물질은 이 총이라고 보시면 되고, 방사능이라는 것은 초당 발사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당 몇 발을 쏠 수 있느냐. 비비탄 10발, 초당 10발이면 10베크렐. 권총탄 초당 10발이면 10베크렐. 소총 초당 10발이면 10베크렐. 박격포 초당 10발이면 이것도 10베크렐. 그렇지만 파괴력, 우리가 미치는 영향은 다 다르죠. 같은 10베크렐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에도 인공적인 방사성 물질, 자연 방사성 물질을 중에도 총들도 다양하고요. 방사선도 다양합니다. 이 총알도 다양합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은 방사능, 베크렐, 초당 발사 숫자를 봤을 때요. 한 발씩, 예를 들어 1초에 한 발씩 나오는 걸 맞았다라고 할 때, 그걸 먹었다고 할 때 상대적인 위험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전에서 나오는 삼중수소, 요걸 기준으로 삼았을 때 제 몸에 칼륨이 들어있는데요. 이 칼륨이 300배 이상 셉니다. 말하자면 삼중수소가 비비탄이라면은 칼륨은 권총탄 정도 뭐 될까요? 뭐 정확한 비교는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전에서 나오는 세슘은 삼중수소보다 700배 정도 세고요. 칼륨보다는 한 2배 정도 세다고 볼 수 있고요. 어린아이들에 있어서는 또 세슘보다는 칼륨이 더 또 영향이 크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전에서 나오는 요드, 이건 1000배, 1200배 정도 세고요. 그리고 자연에 존재하는 폴로늄, 이건 67,000배 정도 강력해요. 그래서 자연에 있는 놈이라 그래서 인공적인 것들보다 더 약하거나 뭐 미미하거나 아니면 영향이 없거나 하지 않아요. 오히려 폴로늄 같은 경우에는 세슘이나 요드보다도 강력합니다. 그래서 자연 방사성 물질, 인공 방사성 물질, 자연 방사선, 인공 방사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얼마만큼 에너지가 높은 총알이냐, 얼마나 무겁고 빠른 총알이냐, 얼마나 파괴력이 강한 총알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제 몸을 일단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저를 이렇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품명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고요. 모델명은 정용훈입니다. 모델 번호는 70년대생이고요. 남성입니다. 저는 제 몸에 한 7000베크렐 정도의 방사능을 띠고 있습니다. 초당 7000개의 방사선이 지금 제 몸에서 나오고 있어요. 칼륨에서 4000개, 탄소에서 2000개, 폴로늄, 납 이런 데서 20개, 우라늄도 1개 정도.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0.3mSv 정도를 제가 자폭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0.몇 mSv 정도 되는 거는 그냥 개인차가, 그것도 몸에 의해서 일어나는 걸로 제가 볼 수 있겠죠. 안전한, 혹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측정을 해봤더니, 제 배에다 대고 측정해봤더니 칼륨에서 나오는 한 1.5메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되는 아주 강력한 감마선이 측정이 됩니다. 이걸로 1년에 한 0.3mSv 정도 이렇게 피폭되는 걸로 측정이 되죠. 요런 기준으로 봤을 때, 자,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우리 한
4월 초에 방사능비라는 어떤 이슈가 있었죠. 뭐 2.7 베크렐 퍼 리터, 1리터, 빗물 1리터에 2.7 베크렐이 들어있어서 우산을 써야 되고, 뭐 피부에 닿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했습니다. 비 맞지 말라고요. 그런데 여기 계신 이분들이 몇 베크렐 정도 되는 분들일까요? 뭐 작게는 4,000 베크렐, 많게는 저처럼 7,000 베크렐 정도 되겠죠. 그랬을 때 수천 베크렐 사람 수가 여기 모여 있는데요. 리터당 2베크렐, 3베크렐 정도를 그럼 비 맞지 말라고 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위험성에 있어서 또 밸런스가 깨진 거죠. 옆에 사람 몸에서 나오는 감마선으로 피폭 당하는 것만 해도 1초에 수백 개가 넘겠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감이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실제로 사회적으로는 이게 파장이 그냥 퍼지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휴교까지 했어요. 제가 고향에서 가져온 검정콩인데요. 측정해보면은 대략 요거 옆에다 계속 두고 있으면 0.4mSv 정도 콩으로 둘러싸고 있다 그러면 피폭되는 양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커피입니다. 이건 0.5mSv 정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커피 한 통보다는 2통이 위험하다. 그래서 2배로 늘어나면 2배 위험한 거다. 뭐 이렇게 하는 건 참 무의미하죠. 그리고 커피를 반통으로 줄이면은 방사선 피폭이 절반 줄어든다. 이것도 또 무의미합니다. 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월성원전 주변을 봤더니 아이 소변에서도 삼중수소가 나온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사고가 같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면은 이상 빈도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무 피폭이 극미미하기 때문인데요. 최고 농도를 가진 사람 기준으로 봐도 29베크렐 퍼 리터 정도 되는데요. 요 정도의 삼중수소 농도로 1년간 꼬박 피폭 받는 양이 0.0006mSv입니다. 부산 강원도 차이가 1.1mSv니까 여기에 1800분의 1에 해당되는 거죠. 굉장히 미미한 겁니다. 강원도에서 몇 시간 보내는 정도의 차이밖에 못 가져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0.0006mSv는 바나나 한 대개 한 6개 정도 드셨을 때 추가적으로 받는 피폭량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최고 농도를 60베크렐 퍼 리터라고 해도 2배 증가되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바나나 12개가 되는 거고, 그럼 2배 위험한 거냐? 아무 의미 없죠. 그리고 월성 원전을 닫았더니 29에서 15베크렐로 절반이 줄었다. 그래서 바나나 6개 먹다가 3개 먹는 걸로 2배 안전해졌다. 이것 또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정말 미미한 것은 2배를 한들, 2분의 1을 한들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걸 가지고 월성 원전의 위험성을 과장해서 공포를 조성하는 거죠. 지붕 위에 개미가 살이 쪄본들, 살이 빠져본들 집이 무너지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살이 2배로 찐들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이어트를 해서 무게를 절반으로 줄인들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비슷한 예가 있는데요. 이왕 삼중수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마저 말씀을 드리면은, 후쿠시마에 저장된 처리수에 삼중수소가 전부 한 3g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세슘도 걸러내고, 그 다음에 스트론튬도 걸러내고, 다 걸러내고 삼중수소만 남은 상태에서 삼중수소 총량이 3g 정도 될 텐데요. 자, 이거를 이 바다로 방류를 할 경우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동해바다에, 이 동해바다에 비로 내리는, 1년에 비로 내리는 삼중수소가 얼마냐? 3g 이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1년에 동해바다로 유입되는 삼중수소 양 정도 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 동해바다로 뭐가 유입돼서 영향을 줄 거다 라고 상상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미 바닷물에는 20kg 이상의 삼중수소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럼 의미 없는 비교 하나를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계곡물에는 빗물이기 때문에 대략 1베크렐 퍼 리터 정도의 삼중수소가 들어있고요. 바닷물에는 그거의 10분의 1인 0.1 베크렐 퍼 리터의 삼중수소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수 담수를 해가지고 물을 먹으면은 0.1베크렐/리터가 되는 거고요. 계곡물을 혹은 강물을 정수를 해서 혹은 우리 생수를 먹으면은 1베크렐이 되는 거라서 10배입니다. 자, 그러면 생수는 계곡물보다 10배 위험하다. 뭐 아무 의미가 없는 비교가 되겠는 거죠. 우리 댐에도 민물에는 삼중수소가 들어있습니다. 소양강 댐에는 2조 9천억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방류를 한다 그러면 초당 25만 베크렐이 한강 하류로 흘러가게 되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소양강 댐이라고 밝히지 않고 어떤 발전소가 있는데 2조 9천억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있고 25만 베크렐의 삼중수소를 초당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다 그 발전소 문 닫아라고 하겠죠. 아무 의미 없는 수준의 값들인 겁니다. 이것도 그렇고요. 이것도 그렇고요. 세슘은 참 많이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세슘 고등어 이런 이야기 때문에 그런데요. 세슘 고등어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킬로그램당 100베크렐의 세슘이 들어있으면 이걸 기준치라고 합니다. 그걸 먹는다. 그럼 고등어 한 마리 200g짜리를 먹으면 한 20베크렐 정도 먹는 거죠. 이거는 바나나 한 3개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얼마만큼이냐? 뭐 바나나 3개가 위험하다 그러면 고등어 한 마리도 위험한 거고요. 바나나 3개는 뭐 괜찮다 그러면 고등어 한 마리도 괜찮은 게 되겠죠. 그리고 인천 뉴욕 왕복하면 0.1mS인데 고등어 300, 400마리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강원도 부산 차이 고등어 4,000마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어의 어떤 세슘 안전 기준치를 만족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안전한 거기 때문에 그냥 안심하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방사능 핫스팟이 있어서 위험하다. 동경도 위험하다. 제가 가장 많이 측정된 데를 기준으로 봤어요. 봤더니 대략 0.1 마이크로시버트 시간당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맞아. 그래서 도쿄 내 공원 흑방사능 오염지도 충격적이다. 제 거실에서 측정해 봤습니다. 거실 0.2 나옵니다. 2배죠. 이 동경 핫스팟이라는 여기에 2배 정도 됩니다. 거실이 더 위험한데 사실 의미 없는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울 한강공원에 여의도 한강공원에 가서 측정했을 때 공원 중심부에서 측정하면 0.13 마이크로시버트, 한강에 딱 붙어서 측정하면 0.07 마이크로시버트, 한강변으로 가면은 대략 한 2분의 1로 줄죠. 그렇지만 이 두 개 차이는 의미 없는 거고요. 비료포대 위에다가 제가 계측기를 가져가면은 0.2, 이거에 한 3배 정도로 뛰죠. 그럼 이 비료포대가 옆에 있으면 위험하냐? 뭐 그렇지 않습니다. 수천 베크렐 정도 혹은 심지어 한 29만 베크렐 정도의 감마선을 내는 방사성 물질이 있어도 무의미한 위험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짜 정보도 많이 있습니다. 후쿠시마의 갑상선 암이 44%, 그것도 아이들이 증가했다. 그런데 이거 암도 아니었고요, 이상이었고요. 다른 지역을 전수조사해 봤더니 57% 나왔습니다. 이건 전수조사의 함정인 거고요. 후쿠시마에 암 환자가 폭증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암 환자 숫자들이 암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조리 다 막 증가하더라. 어떻게 됐냐면은 이 의사분들이 논문까지 낼 정도가 됐습니다. 이 가짜뉴스에 속지 말라고.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병원을 옮겼는데 새로운 발생으로, 암 발생으로 카운트한 거고요. 없어져서 환자가 옮겨간 걸 암 발생이 증가된 걸로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2번 병원을 방문하면은 2명의 환자가 발생한 걸로 이렇게 카운트 되기도 하고 해서 이 오류가 있었습니다. 등록된 암 환자 숫자를 보시면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가짜 뉴스가 되겠고요. 쓰나미 파도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지도가 구글 해보시면 이게 방사성 물질이 퍼져나가는 걸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요것만 읽어보셔도, 여기만 읽어보셔도 쓰나미 높이라는 거 나오죠. 그리고 해류의 흐름을 가지고 뭐 방사성 물질이 퍼져나가는 걸로 이렇게 잘못 알리기도 하고요. 여러 방사성 괴담들이 많은데요. 결국 방사선 피폭 단위를 제가 체온을 측정하는 것처럼 쉽게 알 수 있으면은 저는 방사능 괴담, 방사선 피폭에 대한 괴담은 끝난다고 봅니다. 작년 4월 달 후쿠시마 지역의 어떤 공간 선량이 되겠습니다. 시간당 마이크로시버트로 나타났을 때 빨갛게 표시된 지역이 여기 있죠. 그 빨간색 기준이
3 정도가 됩니다. 서울은 한 0.15 정도 되는 거고요. 제 집 거실이 한 0.2 정도 수준이 됩니다. 저희 집 수준이 대략 한 나머지 지역들의 수준이 되겠고요. 하얗게 표시된 부분은 저희 집 거실보다는 훨씬 낮은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빨간색 3마이크로시버트가 어느 정도냐? 요거는 브라질의 어떤 해변에서 측정한 겁니다. 요건 34죠. 34 마이크로시버트 per C. 아까 그 빨간색의 기준은 3마이크로시버트 per C. 우리가 이 안전 기준을 어디에다 설정을 해놨느냐? 충분히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데다가 해놨기 때문에 안전 기준을 만족한다 그러면은 이 바깥은 그냥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빨갛게 표시된 지역도 지금 기준을 넘어 있는 것이다 라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이 빨갛게 표시된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지금 불타고 있는 거고요. 여기 파랗게 표시된 부분 있죠? 여기는 지금 다 얼어붙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하면 그냥 웃으시겠죠. 체온이 어느 정도인 거 알고, 그리고 온도 범위라는 게 색깔로 나타냈을 때 어느 정도 차이를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래도 이렇게 사람이 불탄다고 하면 좀 너무 심한 조크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하시겠죠. 그렇지만 지도를 놓고 여기는 사람이 들어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정말 죽을 수도 있구나 라고 오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방사능 괴담은 우리가 내 몸의 체온을 읽을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방사선, 베크렐, 시버트 이 단위에 익숙해지시면은 끝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핵공감 클래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